네, 한국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와 다른 거를 틀린 거로 여기는 이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특히 경계성 성격 장애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사람들이 과반수를 차지한다고 여겨질 정도로 사람들의 정신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직장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모임에서 자기와 타인과의 그런 바운더리조차 적절하게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인이라는 정체성 자체가 이 경계성 성격 장애와 상당히 맞물려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게 됐고 그렇게 특별하다고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성격적인 특성들이 마치 내 모습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씁쓸한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봤습니다. 우선 통계적으로 보면 전체 인구의 1%에서 2% 정도가 경계성 성격 장애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참 믿기지가 않아요. 제 생각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일상에서 이런 사람들을 겪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들한테 조금 더 많이 있지 않을까 이런 추측을 하게 돼요. 우선은 사전적인 정의를 한번 보면 애착 능력 결함과 중요한 대상과의 분리 시의 부정적인 행동 패턴, 감정의 불안정성이 중심이 되는 인격장애다. 뭐 생물학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부모와의 애착 형성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이런 애착 형성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성인이 되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수많은 갈등들이 일어나는 게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특히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심리 사회적 스트레스 요인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 폭력을 당했거나 엄마가 예를 들어서 애가 울고 있는데 자리를 뜨고선 그냥 방치해 버린다거나 애를 그런 양육하는 그런 당사자가 아이한테 그런 불안한 정서를 그냥 그대로 전달하게 되는 예,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애가 정서적으로 불안하게 자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대체로는 만 3세 이전에 형성이 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정말 이 3세 이전의 경험이 한 인간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할 정도로 정말 중요한 시기가 아닐 수가 없죠. 사회에서도 그런 사람을 방치하게 되죠. 왜냐면 그 상태로 성인이 돼버리면 거의 돌이킬 수가 없는 정서적인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정서가 안정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상당히 들지 않을까 뭐이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경계성 성격 장애자들의 주요 증상을 보면 변덕이 심하다.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행동한다. 감정 폭발이 잦고 충동적인 행동을 자제하지 못한다. 자아상이나 자기 인식이 불안정하며 이런 상태가 뚜렷하고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여기까지만 봐도 정말 많은 한국인들이 해당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기 가치감이 낮다. 이거는 요즘에는 좀 그래도 덜해진 것 같아요. 애를 완전히 모든 것을 수용해버리고 절제력이 없는 상태로 과잉보호한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애들이 정말 버릇은 없지만 자존감은 높은 뭐 이런 애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존감에 대한 부분만 조금 살펴보면 어쨌든 애착 형성이 제대로 되지 않은 아이들은 자신에 대한 믿음이 크지 않죠.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타인도 믿을 수 없는 네, 그런 성격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근본적인 이유는 아무래도 어린 시절 보호자에게 존중을 받지도 않았고 조건 없는 사랑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과도한 열등감과 오만한 태도가 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하는 불안정한 정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절망에 취약하기 때문에 사소한 일에도 미친 듯이 분노하는 네, 이런 약간 분노 조절 장애자들 많은 한국인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신감이 넘치고 사교적이며 당당한 겉모습 뒤편에 극도로 확신이 없고 상처받기 쉬우며 불안에 떠는 면모를 숨기고 있다. 이런 이중적인 성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운명인 거죠. 그 다음에 화려한 외관이 너무 압도적이어서 그 외관과 자신이 일치했다고 스스로 믿게 되는 경향도
보인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는 소극적이고 불안한 사람으로 성장할 위험이 높다. 원인은 역시 생물학적인 결정 요인도 있지만 심리 사회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특히 대부분은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아이를 방치했다든지 아이를 학대했다든지 이런 경험을 한 아이들은 경계성 성격 장애자로 자랄 수가 있다.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면요, 적 아니면 친구 뭐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건데, 이런 게 결국에는 사회적인 갈등을 일으키고 결과적으로는 자신에게도 큰 손해다. 그래서 사회성이 없는 이런 사람들을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그러는데, 사실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이 사람은 이미 그 유아기 때 이런 성격이 거의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무작정 비난한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사람들의 어떤 인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현실 감각이 결여돼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망상의 나래를 펼치고 뭐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한다거나 충고를 해주면 거기서 자꾸 회피하려고 한다는 거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말로 알려고 하지 않고 가상의 어떤 역할에 몰입한다거나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좀 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피해자 코스프레. 이것만 봐도 사실 수많은 한국인들이 경계성 성격 장애에 해당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깊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겪어온 일들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덕이 많다 그러죠. 극단적인 열등감과 오만한 행동을 오가는 변덕. 결국에는 자존감이 결여가 됐기 때문이다. 모호하고 속을 알 수 없는 분위기를 풍기기 때문에 매력적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이런 사람들하고는 뭐 거리를 두어야 상처를 입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환자가 환자를 대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너와 나는 일심동체. 이게 정말 많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죠. 가족들 간에도 정말 그 월권 행위라고 생각될 정도로 가족들한테 참견을 하고 지적을 하고 그 사람의 인격이 무시당할 정도로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뭐 이런 사람들 너무 많죠.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싶다는 보통의 그런 희망사항을 넘어서 상대가 자신과 같아지기를 바라는 어떤 강요를 하게 된다거나 어떤 자기의 어떤 이상을 주입하려고 한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에 따라서는 자해를 하는 습관도 있다고 하죠. 그 이유는 자살을 도구로 다른 사람을 협박하는 그런 증상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의사의 재량에 따라서 경계성 성격 장애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진단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처 방법이 나오긴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듯이 사실 유아기 때 형성된 성격은 거의 평생을 간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그런 관계가 싫다 그러면 그 사람을 고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 사람을 피하는 게 상책이다. 이렇게 결론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솔직히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저도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꽤 많거든요,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디스커넥트 인간형이 온다라는 책도 소개를 했지만 현대인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이 경계성 성격 장애를 거의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숙명을 타고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치유할 수밖에 없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점점 더 회피할 수밖에 없고 혼자서 고립되는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자기 자신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만 있어도 이 사회에 많은 평화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타인이 경계성 성격 장애라는 거를 전제로 주로 얘기를 하지만 사실 자기 분석의 도구로 이용하는 게 한국 사회에서는 더 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마음이 괴로울 때나 뭔가 좀 불안하다 이런 사람들이라면은 한 번쯤 참고해 볼 만한 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